청와대를 취재하고 있는 정재윤 기자와 잠깐 이야기를 나눈 뒤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오늘 신년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연설과 기자들의 질문 답변 순으로 진행이 되죠.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네, 총 1시간 20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20분 정도는 신년사를 발표한 뒤에 이후 1시간 정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질의응답 주제는 경제, 그리고 정치, 외교, 안보, 그리고 사회, 문화, 기타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기타에서는 평창 올림픽 관련 질문도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네, 특히 오늘 기자들의 질문과 답변은 이른바 백악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질문자와 질문 내용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특정 기자를 지명하면 즉흥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 때도 미리 질문이나 질문자를 선정하지 않았던 건 맞는데 당시에는 즉석에서 사회자였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질문자를 지명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진 않았지만 다른 건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이런 방식이 처음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해야 질문자로 선정이 될 수 있을지 고민들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모든 기자들의 이름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호명을 할 때 이름이 아닌 옷 색깔이나 안경 등 이런 특이한 점을 찾아서 부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이 진행될 청와대 영빈관의 모습이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내외신 기자를 모두 합해서 250여 명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즉흥적으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돌발적인 질문, 그리고 깜짝 답변도 나올 수 있겠군요. 네, 일단 기자회견 자체가 아무런 각본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질문 자체가 예견되지 않은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보통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이 크게 예상되는 질문들, 즉 국민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들 위주로 질문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특히 오늘 회견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남북 관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가 됐었기 때문에 어제 회담 개최에 따른 이 남북 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이는데요. 이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한반도 평화 정착 구상을 밝힐 걸로 예상됩니다. 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오늘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어제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어제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다시 언급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특히 위안부 문제의 경우에는 청와대에서도 고민이 있었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10일에 기자회견에 당연히 위안부 TF 결과 발표에 대한 후속 대책 이야기가 질문으로 나오기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연 대통령이 직접 먼저 발표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정부에서 먼저 발표한 뒤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대통령이 추가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018 네,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장내에 계신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합니다. 예, 대통령께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년 저는 평범함이 가장 위대한 것을 하루하루 느꼈습니다. 촛불 광장에서 저는 군중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에서 아들로, 아버지에서 딸로 이어지는 역사가 그 어떤 거대한 역사의 흐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겨울 내내 촛불을 든 후 다시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가족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족의 용기 있는 삶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오늘 희망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국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울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어 제일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입니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국정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입니다.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 정부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되었고 8년 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들도 늘어났습니다. 노사 간에도 일자리의 상생을 위한 뜻깊은 노력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이러한 변화들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실행할 것입니다.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년 일자리는 이러한 인구 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 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인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모든 경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습니다.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습니다.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 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성장 동력 발굴 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 도시가 구축됩니다. 2,000개의 스마트 공장도 새로 보급됩니다. 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모델도 몇 군데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민들께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성장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 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입니다. 채용 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건절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 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습니다. 총술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 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업 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벌 대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금융도 국민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 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불안전 금융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여러 차례 안타까운 재해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게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자살 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 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국민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젠더 폭력을 추방해야 합니다. 범정부적인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많은 국민을 만났습니다. 일상을 포기하고 치매 가족을 보살피는 분, 창업 실패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한 청년, 방과 후 혼자 있는 아이를 걱정하는 직장맘,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우리 국민입니다. 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3만이라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에 걸맞는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나라와 정부가 국가의,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예산으로 더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 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 생활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과로 사회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 퇴근을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월부터는 대부업까지 포함하여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상환 능력이 없는 장기 소액 연체자의 채무를 줄여드립니다.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됩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년에 정부가 8,600억 원을 출연한 모태펀드가 시중에 지원됩니다. 3월에는 이에 이어 10조 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 모음펀드가 출범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 개발, 판로 개척도 도울 것입니다. 3월에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용 펀드도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합니다.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를 겪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7월에는 노동자와 기업이 여행 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노동자 휴가 지원 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이 1인당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어나고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등 문화 지출에 대한 소득 공제도 새로 시행됩니다. 국민들께서 좀 더 문화를 향유하고 휴식 있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월부터 어르신들 주초연금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도 돌보겠습니다. 지난해 중증 치매 환자 의료비와 틀니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됩니다. 육아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겠습니다. 9월부터 만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 원이 새로 지급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올해 450곳 더 생깁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가 9.6% 인상되어 보육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입니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시군구로 확대하는 시범 사업이 상반기에 시작됩니다. 직장 마음의 걱정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습니다. 혁신의 방향은 다시 국민입니다.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습니다. 2월 말까지 정부 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들었던 민주주의의 촛불이 국민들의 삶으로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였던 인천공항공사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촛불이 바랐던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10월 20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수기 민주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오랜 갈등 사안이었던 신고리 오리코기 문제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성숙하게 해결했습니다. 대화하고 타협하며 결과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촛불이 염원했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촛불을 더 크고 넓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촛불 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 뜻이 국가 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 주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 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 원 이상을 더 써야 합니다.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부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줄곧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 정착으로 국민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입니다. 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 임기 중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운 우리 국민이 외교 안보의 디딤돌이자 이정표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끌어낼 힘의 원천입니다. 지난해 저는 그 힘에 의지해 주변 4대국가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당한 중견국으로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을 천명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북한과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꽉 막혀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되었습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평창 올림픽을 통한 평화 분위기 조성을 지지했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의 연기도 합의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합니다.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나아가 북핵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정기로 삼아야 합니다. 올해가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평창에서 평화의 물줄기가 흐르게 된다면 이를 공고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 정착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입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촛불을 켜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든 불안과 불신을 걷어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국민과 함께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모셨습니다. 80년 전 꽃다운 소녀 한 명도 지켜주지 못했던 국가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다시 깊은 상처를 안겼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합니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습니다.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류 사회에 교훈을 남기고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겠습니다. 할머니들이 남은 여생을 마음 편히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또한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 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함께 노력하여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천명해 왔던 것처럼 역사 문제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여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 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북핵 문제는 물론 다양하고 실질적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국민 주권을 되찾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그때부터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촛불을 들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길도 국민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가 모두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새로운 100년을 다짐하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나고 안 좋은 뉴스가 좀 많이 나오는데 조금 좋은 뉴스나 소식 같은 게 좀 더 넘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금도 좀 안 올려주시고 비정규직 말고 정규직 많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내에서 좀 더 개성을 펼칠 수 있는 활동이나 좀 더 다양한 진로 활동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밴드가 신나게 열심히 음악할 수 있는 세상을 계속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작권법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이렇게 바깥 놀이터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힘차게 뛰어놀면서 자라기를 바랍니다. 아이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집값 팍팍 내려가지고 그 부담 없이 큰 집 아니더라도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치인들도 그렇고 모두가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싸우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영찬입니다. 본격적인 기자회견에 앞서 오늘 질의응답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대통령과 언론인이 자유롭게 묻고 자유롭게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전례가 없었던 대통령께서 즉석에서 질문자를 직접 지명하는 방식입니다. 대통령 지명 방식이 처음이라 질문자 호명 과정에 일부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손으로 지명하고 눈을 마지막으로 맞춘 기자분에게 질문권이 주어집니다. 나도 눈 맞췄다. 일방적으로 일하시면 곤란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는 자리에 서서 소속사와 이름을 밝혀주시고 한 가지만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문이 다양한 주제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제를 나눠봤습니다. 먼저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 6개, 경제, 민생 분야에서 4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포함한 사회 분야, 문화 분야에서 2개 질문을 받겠습니다. 방송이나 중앙지 등 특정 기자군의 질문이 몰리면 제가 사회자 직권으로 관여를 하겠습니다. 해외 언론 질의응답 시에는 질문 시에는 순차 통역으로 답변 시에는 동시 통역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정치, 외교, 안보 분야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손 들어주십시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의 조소영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취임 첫 신년 회견을 맡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제 질문은 오늘 신년사에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총망라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집권 2년차 이거를 이제 구상을 해서 실현을 하시려면 야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새해를 맞아서 영수회담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이 개혁을 위해서는 협치를 통해서 야당과 소통하고 또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통하고 대화를 하면서 야당과 협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중앙일보 강태화 기자입니다. 집권 2년 차의 두 번째 질문자로 지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북 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관련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말의 의미에서 과거 우리가 북한과 대화 과정에서 정말 어떤 게 유약한 대화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과거 대화와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유약하지 않은 정상회담을 구상하고 계신다면 그런 정상회담의 목적과 어떤 설정된 방향이 어떻게 갖고 계신지, 또 그러한 유약하지 않은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위한 전제 조건을 어떻게 좀 들고 계신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또 북핵 문제 해결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또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그 제재와 압박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첫 시작입니다.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성의를 다해서 대화해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지만, 만약에 북한이 다시 도발한다든지 북핵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두 가지 모두를 구사하는 그런 대북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저는 정상회담을 필요해서 어떠한 만남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방금 손 드신 분이요. 안녕하세요. 미국 ABC 뉴스 조주희 기자입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미국은 한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 국가고 또 북한은 한국의 형제 국가입니까? 그런데 미국과 지금 양보 없는 대치 상황 속에서 이전에는 한국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그런 포지션이었다면, 이제는 북한이 직접 미국을 겨냥하며 협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이게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미북 간 갈등 상황이 일어나면 한국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건지 궁금해하는 미국인들이 꽤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안보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국가이기도 하지만 또 안보에 관한 이해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것도 한국 또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대단히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해 왔습니다. 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국제사회와 함께 나가면서, 그러나 그 궁극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서 외교적인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주도했던 제재와 압박 거의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나아가서는 또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계기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미국과 아무런 이견이 없다. 그래서 미국도 이번 남북 대화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이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함께 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종이 드신. 네, 충청 대표 언론 디트니스 24의 유재민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지방 소멸이요. 지방 소멸.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서 그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 위기 속에서 나오고 있는 말인데요. 그래서 그 지방분권 개헌을 하자는 건데요. 지방분권 개헌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들을 다 해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권역 정부라든가 아니면 압축 도시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제시가 되기도 하는데 지방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지방 분권 어떻게 가야 될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그 지방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라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 정부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저는 지방 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그 정부가 단순한 행정 사무의 어떤 한 부분을 이렇게 자치하는 데서 넘어서서 재정, 조직, 인사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 정부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테고 그것은 또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누구나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는 또 공동화되는 그런 길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정치 분야 3개가 계속되다가 우리 지방 쪽에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치 외교 안보 쪽 질문을 3개 더 받겠습니다. TV조선 최지연이라고 합니다. 어제 위안부 합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과연 만족하실 만한 수준의 위안부 합의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지난해 12월 28일에 비해서 만족하실 만한 수준이었는지 묻고 싶고 그때 청와대에 오신 위안부 할머니들 취재해 보니까 재협상이나 보통 파기를 주장하셨는데 어제 그 수준의 합의 결과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궁금하고 또 사드나 원전이나 다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주장을 하시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은 결국 실현되지 못한다는 공약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절차적 정당성만 주장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질문을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통령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아까 위안부 그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요? 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위안부 합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요. 대통령께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셨는지 그리고 재협상이나 파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천명하셨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대가 있는 일이고 외교적인 문제이고 또 이미 앞에 정부에서 양국 간의 공식적인 합의를 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인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방안을 이 정부가 발표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합의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이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때, 그러면 할머니들도 그 피해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결돼야 하는 것이지 정부와 정부 간에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양 정부가 그런 식으로 서로의 요구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배제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도모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의 말하자면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존의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기자 여러분 질문은 우리 처음 약속대로 한 가지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맨 끝에 광남일보의 맹인섭입니다. 정치적인 질문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앞서 회견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6월 지방선거 관련해서 개헌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지방분권 개헌 문제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화두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요즘 여론조사도 한창인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앞에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 균형 발전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되는 일정이 상당히 빡세 보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개헌 방식 중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총리와 대통령에게 권한을 나눠받는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앞으로 빡센 일정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느 형태를 선호하시는지요? 저는 과거 대선 기간 때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나 저는 제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개헌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3분의 2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동의하고 또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소 부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최소 부모 속에 지방분권 개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들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개헌도 저는 당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앙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말하자면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국회와
긴밀하게 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정치 외교 안보 분야 일단 1라운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자신문 성현희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보라색을 입고 나온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방 선거 전후로 해서 단행될 청와대와 2기 내각 구성 방향에 대해서 구상하시고 계신 바 있으면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3%대 전망하고 있지만 사실상 글로벌 평균 성장률은 4%잖아요. 그래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혁신 성장 분야에서도 사실 소득주도 성장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문재인표 정책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신년사에서도 창업 지원하고 그리고 스마트 시티 등을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그건 지난 정권에서도 좀 다뤘던 의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장기적으로 좀 대한민국의 성장을 동인해 나갈 구체적인 묘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그 부분은 저보다 우리 정책실장께서 답변하셔야겠는데 우선 앞에 성장률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이제는 우리가 이 상당한 이 경제 성장을 이미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도 성장을 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 평균 성장률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우리가 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뭐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2% 또는 3%대의 성장을 말하자면 우리의 새로운 어떤 그 노멀한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최대한 높여서 실제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과 부합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지난해에는 지금 3.2% 정도 성장률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지금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새해에도 3% 정도 성장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뭐 산업 정책 이 부분은 우리 정책실장님 설명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지난해 저희가 그 혁신 성장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정부의 성장의 두 축입니다. 일자리 소득을 통해서 수요 창출을 통한 성장,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산업 분야의 성장을 지난해 12월에 발표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과거하고 다른 부분은 과거에는 특정 산업을 국가가 이끌어가는 형식의 성장 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지자체와 민간 부분에서 선정한 선도 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다시 말하면 정부가 끌고 가기보다는 민간 부분에서 제한되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주체별 또는 사업별 성장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대통령께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스마트 시티 또는 자율주행차, 드론,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지자체와 협의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올해는 상당한 그런 부분에서의 성과는 쉽게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 특히 노사정민까지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월 중에 사회적 대타협에 관한 기구가 우리 노사정위원회가 출범이 되면 그러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또는 민간에서 계획하고 있는 선도 사업에서 노사 대타협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새로운 사업 또는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좋은 사례를 만들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현아 기자님. 청와대 및 2기 첫 내각 번째 구성, 질문이 네. 청와대 2기 개편에 청와대 대한 및 2기 내각 2기 내각. 네, 저도 굉장히 관심 있는 2기 질문이라요. 내각 구성 방향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질문 자체가 뜻밖입니다. 아직 뭐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 예, 다음 이제 경제 분야로 질문이 넘어갑니다. 우리 이 경제 분야와 관련된 질문을 하실 기자분들께 손들어 주십시오. 저랑 눈 마주친 거 맞죠, 대통령님? 경제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방금 질문이 경제 문제에 관한 거여서 정치 외교에 관한 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특사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언론이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제 모친까지도 도대체 그 건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정도로 국민들이 의문이 많습니다. 특히 외교 상대가 있는 외교 문제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왕정 국가라는 특성상 모든 것을 다 공개하기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국민들의 안전,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국민들이 모르는 이전에 어떤 협정이 있었는가 그리고 어제 만남에서 그런 협정 부분에 수정이 가해졌는가 가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UAE와 우리나라 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어서 군사 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됐던 군사에 관한 협정뿐이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여러 건의 협정이나 MOU들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국인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공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 그 비공개 이유였습니다. 뭐 그런 상황은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앞에 정부에서 양국 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그렇게 또 그 합의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이나 MOU의 내용 속에 좀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이렇게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경제 분야 다시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 들어 주십시오. 방금 바로 옆자리 아까 제가 그렇게 지목을 하고 했는데 우리 김보영 기자가 먼저 일어서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입니다. 제가 100일 회견 때도 질문 드리고 이렇게 두 번째 질문 기회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 경제 분야로 국한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그 무거울 수도 있는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최저임금 인상 문제입니다. 물론 10년 사이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 최저임금 인상은 뭐 후폭풍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단순히 최저임금에 그 국한하는 게 아니고 그 노동시간 단축 말씀하신 것과도 다 연계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동시간 단축과 과로사회 극복은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더 과로하게 되고 정시퇴근을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그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라는 그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 번 있었던 일이고요. 외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새로 도입하거나 또 대폭 올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고용과의 그 어떤 그 상관관계가 늘 논의가 되곤 합니다. 우리 국내의 과거 전례도 그렇고 또 외국의 연구 결과도 그렇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또 일부 한 개 기업들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는 것이 대체로 경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금년에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1월 달에 그에 대한 다소 뭐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 기업들 특히 이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또 청소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취약계층 쪽에 고용들이 좀 위협받을 그런 이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증가되는 인가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주고 또 고용보험에 들어올 경우에 4대 보험료를 또 지원해주고 또 이 4대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도 주고 그래서 이 정부가 만들어 놓은 대책을 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전히 정부의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보험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과제이고 그분들이 저희도 걱정하는 바인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제도권 속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1라운드 경제 분야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대통령님. 앞줄에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님. I've just arrived in Seoul, so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e. I'm Laura Bicker from the BBC. I'd like to ask you a question with regards to North Korea. Now, you have pursued this policy of engagement. The US policy is one of maximum pressure. Is there not a potential for a flashpoint between those two policies, and how will you deal with it? Thank you.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부임한 BBC 로라 비커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은 관여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최대 압박 제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는 이 두 개의 정책이 부딪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시기가 오면 어떻게 이것을 다루실지 대통령님의 생각 궁금합니다. 예. 한국의 그 대북 관여 정책과 미국의 압박 정책이 충돌했을 경우에 이게 다를 경우에 어떻게 대통령께서 정책을 취하실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한국은 아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 대북 정책,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전혀 이견 없이 빈틈없이 협력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고 있고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그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높여 오고 있는데 이 목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이 대화의 길로 나와서 핵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존하는 길을 찾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제재와 압박이 높아지다 보면 좀 지나치게 긴장이 고조돼서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긴장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고 또 우발적인 충돌을 막으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려 깊은 그런 고민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그렇게 긴장이 높아지고 우발적인 충돌이 있기 전에 북한이 대화의장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북한이 나온 대화의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장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장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더 해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 여유가 있어서요. 우리 경제 분야 하나 더 받고 사회 2개를 받은 다음에 또 자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손 드셨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포스트 지국장 아나 파이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통령님. 지금부터 영어로 하겠습니다. So you alluded to this a little before, but President Trump has claimed that he created the environment for yesterday's talks, that it was because he has taken a strong, firm, and willing to use America's might stand against North Korea that the talks yesterday were able to happen. How much credit do you give President Trump for yesterday's agreement? And separately, your government has hinted that it would be willing to suspend some direct sanctions on North Korea to facilitate its involvement in the Pyeongchang Games. Can you explain how far you're prepared to go to provide that? Thank you. 네. 워싱턴 포스트의 애나 파이필드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어제의 남북 대화 고위급 회담이 성사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의 공이 있다. 지금까지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이는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트럼프의 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평창올림픽 있기 전에 이 한국의 직접적인 대북 제재를 조금 중단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를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 번 더 되풀이해 주실랍니까? 예. 번역을. 네, 두 번째 질문은 평창올림픽 있기 전에 한국의 대북 제재를 조금 중단을 하겠다, 좀 연기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그 범위가 궁금합니다. 그 평창 올림픽 그 남북 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북한과 이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이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서는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입니다. 한국이 국제적인 어떤 대북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사회 올림픽,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내용 또는 사회 분야, 문화 분야 질문 주십시오. 저 조선비제 박정혁 기자입니다. 저 2017년에 그 대통령께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던 의원들한테 이제 문자 폭탄이나 18원 후원금 같은 게 이제 쏟아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과도한 표현들이 있어서 의원들이 상처를 받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위로도 드린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거창하게 드린 이유는 기자들이 이제 기사로 표현을 할 때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댓글들에 굉장히 많은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지자분들께서 좀 보내시는 그 격한 표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격한 표현들이 있다면 그 지지자분들께 어떻게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야 좀 편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아마 그 언론인들께서는 기사에 대해서 이 독자들의 의견을 과거부터 받으실 텐데요. 지금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많은 이렇게 댓글을 받거나 하는 것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기간 내내 뭐 우리 제도 언론의 뭐 이런 비판들뿐만 아니라 그런 뭐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뭐 많은 그 공격을 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아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해 있고,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그런 악플이나 이런 문자를 통한 비난이나 뭐 여러 가지 트윗이나 뭐 그렇게 뭐 많이 당한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와 생각이 각은 다르건 상관없이 그냥 유권자인 그 국민들의 그냥 의사 표시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기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담하게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우리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평창 올림픽에 개최되는 강원도에 있는 강원도민일보 남궁창성 기자입니다. 그 대통령님 취임하시고 그 엄중한 안보 현실에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제 평창 올림픽 계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 합의 내용 중에 보면은 북한에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임기 중에 신년사에서 북핵 해결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대표단에 혹시 지금의 안보 현실을 좀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로 누가 오셨으면 좋겠는지, 혹시 가능하시다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대표로 오실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는 데에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뭐 시작인데요. 어제 이제 첫 걸음인데 출발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뭐 앞서 뭐 가면서 이런저런 가정을 할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북한이 평창 올림픽 계기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고위급 대표단에 대해서 어제와 같은 대화의 장이 또 평창 올림픽 그 기간에도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북한이 어느 급의 대표단을 보낼지 여부는 아직은 알 수 없는데, 아마 평창 올림픽 이렇게 다가오면서 서로 간에 실무적인 그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좀 평창 올림픽 기간이 다가오게 되면 좀 가시적으로 아마 이렇게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일보 송충원이라고 합니다. 개헌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하시면서 그 국회와 별개로 정부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준비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남은 기간을 좀 역산해 보면은 시간이 마냥 국회의 협의를 지금 기다릴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그 정부나 청와대에서 국민 의견 수렴하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될 테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국회의 협의 과정을 좀 지켜보실 수 있는 마지노선 시기가 언제인지 하고요. 그 관련해서 아까 그 기본권 강화하고 또 그 지방 분권 그런 부분들 계속 강화하는 그런 그 개헌을 그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정부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컨트롤 타워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체로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아마도 3월 중 정도에는 발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국회 개헌 특위에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것이 가능한지를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 그 개헌 특위의 논의가 2월 정도의 합의를 통해서 3월 정도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저는 국회 쪽의 논의를 더 지켜보면서 기다릴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또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헌안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 분권 분야든 기본권 강화 분야든 그다음에 또 이 중앙 권력구조 개편 부분이든 안들은 좀 더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그 개헌의 길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 정부와 함께 그 협의가 된다면 저는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함께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고 만약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아마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또 국회의 의결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개헌의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국민과 함께 이렇게 개헌을 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질문이 한 7, 8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한 3분 정도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자유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상파 방송에서는 지금 아무도 질문이 없는데 두 번째 질문을 지상파께 드릴 테니까 손을 들어주시고요. 일단 자유질문 들어가겠습니다. JTBC 이성대 기자라고 합니다.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도 올해를 한반도 평화의 원년으로 삼고 싶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개성공단 재개나 또는 금강산 관광 재개, 또 나아가 오이사 조치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과연 올해 안에 적극적으로 푸실 생각이 있는 건지, 만약에 있으시다면 미국 측과의 어떤 긴밀한 조율들도 필요할 텐데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실 건지에 대해 좀 구체적인 보관 같은 거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 오이사 조치 중에서 어떤 경제적인 교류 부분, 그리고 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재, 특히 그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그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어떤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두 트랩의 서로 대화 노력이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또 노력들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게 되고 또 북핵 문제 해결의 부분에서 좀 진도가 나가야 또 남북 관계도 그만큼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런 관계라고 봅니다. 일단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이 북한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도 나서도록 그렇게 유도해 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속에서 아까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금강산 관광의 재개 문제는 그 속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상파 분 중에서 이번엔 질문을 해주시죠. 예. 네, SBS 정유입니다. 어제 발표하신 그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관련해서 한 가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그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과연 정말 그 할머니들의 요구대로 일본에 반환할 수는 없는 건지, 그 10억엔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시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또 그리고 그분들 위로할 수 있는 치유 조치가 필요한데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한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일본이 출연한 돈으로 그런 치유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할머니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 할머니들에 대한 치유 조치는 우리 정부의 돈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이루어진 지출들도 다 우리 정부의 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치유금을 받은 할머니들도 떳떳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직 받지 않은 할머니들도 이제는 떳떳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과 또 우리 그 할머니들과 또는 시민단체들과 이렇게 앞으로 조금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용에 대해서 일본과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또 시민단체들이 또 동의한다면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의 앞으로 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일본과도 협의해 나가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 비롯한 관련 단체들과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뭐 오늘은 골고루 여러 분야에서 다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대통령님 마음대로 골라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울산매일신문 조혜정 기자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그 약속을 꼭 지킨다는 그런 소신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예전에 그 대선 공약 때 핵심 약속 중에서
이 그 기자회견을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직접 기자들을 찾아서 이 수시 브리핑을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대변인의 입이 아니라 이 대통령님의 직접적인 워딩을 들으니까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이 취임 이후에 그 많은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신고리 원전 사회적 합의 갈등도 있었고요. 헌재 소장이 국회 동의 없이 그 인선이 굉장히 연장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많은 발생한 일들이 수시 브리핑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는지, 그동안 없었는지, 혹시 대통령님께서 기자들과 직접적인 수시 브리핑을 하고 싶었지만 우리 정치공학상 우리 참모진들의 만류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수시 브리핑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는 오늘처럼 기자님들을 더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브리핑 중요한 일들은 직접 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식의 기자 회견을 직접 또 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해외에 나가야 되는 일정들도 많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국민과의 소통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의 방법으로 우리 언론과 소통하는 것은 또 그 가운데서도 또 핵심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과의 접촉을 더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제 질문은 모두 끝났고요.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실시한 대통령 직접 지명 방식의 기자회견을 해봤는데요. 일부 기자분들께서는 아예 양손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예 인형을 들고 오셔가지고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눈도 안 마주쳤는데 몸부터 일하시는 분도 오늘 계셨습니다. 아마 새로운 문화가 이제 정착이 돼갈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견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 장내 계신 여러분, 예, 질문 기회 못 드린 분들께는 죄송스럽다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또 오늘 질문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내에 계신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을 더욱 잘 이끌어달라는 의미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내 삶이 달라집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매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마무리됐습니다. 20분 넘게 연설을 했고 1시간 동안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의 필요성도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전쟁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와 오늘 회견의 주요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과 일자리 문제 등 민생과 경제 분야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데 초반 연설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와 최저임금 그리고 아동수당, 노인수당 등 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신년사에서는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것이라면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적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개헌 문제입니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의 필요성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요. 이 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도 강조하면서 이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반도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위한 과정이자 목표다. 이런 얘기도 했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은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한 부분입니다. 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비롯한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면서 이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면서 이 북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또 남북관계가 개선이 돼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는데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한 위안부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모두가 충분히 만족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최선인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합의 자체가 앞에 정부에서 공식적인 합의를 했던 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문제였다는 건데요. 신년사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역사 문제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했고 한일 양국 간의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이른바 백악관 방식으로 진행된 기자들의 질문과 답변 1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질문과 답변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살펴볼까요? 네, 관심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랍에미리트와 우리나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문 대통령은 우선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군사협정은 공개됐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맺은 수건의 협정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상대국인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었다면서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되지 않은 협정, 이 MOU 내용 속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아랍에미리트 측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전쟁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이같이 많은 생각과 구상들이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최상의 계획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특보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일 끝나면 휴가 갔다 와. 이 얘기 작년에도 하셨습니다. 잠깐 여행 좀 다녀올게요. 야놀자라면 긴 휴가가 필요 없으니까. 야, 놀자. 얘 조별 모임에 매번 늦더라. 안녕 친구들, 해결사가 왔어. 포화 개시. 망치 나가신다.